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2월 27일 수요일장 개장을 10여 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가 극적으로 2,000포인트를 지켜냈다고 볼 수 있겠죠. 개인들이 많이 사줬지만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부담을 줬고 투신권의 지속적인 펀드 환매 물량도 지수를 억누르고 있는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00포인트가량 올랐는데요. 여러 경제 지표가 호재로 작용했고 버냉키 의장의 발언 또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재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힘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글로벌 주요 헤드라인부터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날 급락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불안은 여전했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와 실적 호조, 그리고 무엇보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큰 힘이 됐습니다. 자, 버냉키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양적 완화 효과는 분명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퀘스터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죠.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미 경제를 해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또 한 가지 호재는 경제 지표인데요. 미국의 1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5% 이상 급증하면서 4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 신뢰지수도 69.6을 기록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탈리아 총선 결과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유럽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총선을 치른 이탈리아는 4.89% 폭락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중도 우파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4.8%까지 급등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정리해봤고요. 오늘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의 키워드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시초가 공략 가능한 종목 추천받는 시간이죠. 강정훈의 시초가 플러스. 오늘도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훈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AS부터 받아볼 텐데요. 어제 이 시간 추천받은 블루콤도 시초가 대비로는 플러스인데 목표가까지 홀딩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홀딩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음성인식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6,000원까지는 일단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밸류에이션 목표가 13,000원에서 13,500원, 이 밴드의 목표가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추천주 블루콤 AS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시초가 공략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시가 공략주는 톱팩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톱팩은 디스플레이용 공장 자동화 업체고요. 네, 공장 자동화 산업 전문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사업하고 2차전지 제조 장비 사업, 자동차 부품 제조 장비 사업과 반도체 제조 장비 사업을 주력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신성장 동력 사업인 태양광 관련 이 사업과 나노섬유 양산 제조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용 나노 분리막 이 사업 부분의 전개로 인해서 국내 산업에 좀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해는 실적을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수주 회복과 신사업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실적 부진의 원인이 디스플레이에 있는 만큼 그 실적 회복의 키 역시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연기되었던 삼성 아몰레드 관련 라인 관련 장비 발주가 재개되고 있는 과정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톱텍에 한 700억과 1000억대 이상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고요. 지난 5월 착공한 삼성 디스플레이의 8세대 LCD 라인의 설비 수주 역시 올해부터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좀 부진했던 실적이 올해 좀 많아질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도 캄보디아의 5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자본 조달을 통한 그 FC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총 공사 규모가 1조 9천억인데 회사 측은 이 부분을 공시를 했고요.
현직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본 조달 역시도 진행 과정 중에 있어서 향후 사업의 진행과 확정 사항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성장 동력과 이런 실적 호전 기대감을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분리막 부분의 성장성인데요. 톱텍이 나노섬유 수출 장비를 개발을 2010년도에 했습니다. 2차 전지 분리막 개발에 성공하면서 사설기관을 통해서 이 테스트를 했는데 주요 제품 대비해서 인장 강도와 열 수축 그리고 충정 소요 시간 등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월 이후에 2차 전지 메이커와의 세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고 올해 1분기 말의 완공 이후에 본격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내년 올해 4분기부터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은 올해 매출액은 2,670억, 영업이익은 304억, 순이익은 234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액 50%, 영업이익은 85%, 순이익도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 EPS 대비해서 현주가 PER 12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인데 2009년부터 4년 평균 PER 15배 정도 적용했을 때 22,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서 오늘 특공약주로 톱텍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추천 종목 톱텍 말씀 들어봤습니다. 가격에 대한 말씀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 매수가 접근 가능하겠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가 좋을까요? 네, 역시 오늘 시초가 매수가고요. 목표가는 18,000원에서 18,5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6,500원 하회 시에 짧게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목표가가 역시 짧은 감이 없지 않았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목표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도 궁금한데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2,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올해 실적만 시대될 수 있습니다만 2만원대까지는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많이 급상승한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세가 좀 거쳤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짧게 수익을 노리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8,000원대에서 18,500원 정도의 매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 좀 보시고 2만원대까지는 좀 중기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2월 27일 수요일장 드디어 시장 문이 열렸습니다. 뉴욕 증시 호재를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출발 상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식 전문가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간 선물지수 0.3%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플러스 기대하게 되는데 임명식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2,000포인트 전후에서 일단 선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고른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나쁜 흐름은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5일선인 150만 원대를 공고히 지켜주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 과거처럼 등락이 심한 흐름보다는 최소한 150만 원대를 탄탄한 지지선으로 해서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최근에 환율과 연동이 되고 있는 현대차, 최근에 계속해서 5일선 전후로 등락이 전개되고 있지만 현대차의 경우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21만 원대를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31만 원대 전후에서 단기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일 같은 경우 역시 1포인트 상승 출발하면서 30만 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모비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오름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계속해서 2010포인트 내외에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전일 나타났던 특징주는 내수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LG생활건강이 1% 상승하면서 61만 원대 가격을 형성해주고 있고 삼성중공업 최근에 견조한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일도 한 1% 상승하면서 38,700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징적 요소는 그동안에
주가가 낮은 가격에 형성되었던 현대글로비스가 금일 1% 상승하면서 20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고요. 현재 그 비철금속 부분에 있어 고려아연의 경우에도 오펑부진으로 시달렸는데 금일의 경우에는 1.8% 상승하면서 38만 원대를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정부 그 공식적인 출범 이후 증권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뭐 대우증권이 한 1% 상승하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그 코스피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내수 관련주의 안정적인 흐름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특히 그 증권주의 상승 흐름이 두드러지는 그러한 흐름이 금일도 전개되지 않을까, 이러한 흐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출발 상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볼 텐데 유창 대표님,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들어오고 있나요? 네, 오늘도 외국인하고 기관 모두 한 30억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뭐 전체적으로 소폭이나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은 종합주가지수하고 달리 여전히 강한 모습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다시금 고점을 경신하면서 532.44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일단 갭상승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약간 확인하고 움직이려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도 뭐 결과는 약세를 마감했지만 코스닥은 강세로 마감했다는 부분을 체크하신다라면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35포인트 전후로 해서는 좀 저항대가 좀 앞에 만만치 않은 저항대가 놓여있다는 부분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봉선을 봤을 때 약간 기간 조정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약간 확산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신다면 셀트리온이 오늘 2.4% 정도 급등세를 좀 띄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반도체 역시 2%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기타적으로 이제 대신 홈쇼핑주 어제 좀 많이 올랐던 CJ 홈쇼핑이나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강보합강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오늘 뭐 지수 자체가 뭐 0.7%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닥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약세보다는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상승을 조금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을 좀 더 본다면 외국인이 이제 지금 17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을 거의 하루 평균 2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이끌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오늘도 100억에서 200억 이상 들어오는지 좀 바라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은 어떤가요? 어제 보니까 CJ 오쇼핑이 2위로도 올라왔더라고요. CJ E&M이었죠. 네. 뭐 CJ E&M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급등세를 띄었고, 오늘도 1% 이상 올라오면서 37,400원.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인 급등세가 나오고 기간 조정이 한 달 가까이 이루어지고 나서 올라온 시점이라서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잘한다라면 4만 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 무엇보다 뭐 강한 모습을 띄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보신다라면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신다라면은 계단형으로 올라오고 있다. 1차 상승 보이고 기간 조정, 또 2차 상승 보이고 기간 조정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올라간다라면 일단 주봉을 잠깐 본다라면은 한 28,000에서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점검해보도록 하죠.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원달러 환율 어떻게 출발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와 같은 수준인 1,088원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에는 소폭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시간 현재는 1,086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위험 선호 재료와 위험 회피 재료가 서로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국제 유가의 경우는 이탈리아의 전국 우려를 반영하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호주 달러를 비롯한 상품 통화들은 국제 유가 약세를 반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지난 새벽 뉴욕 여가 시장에서 원화가 약보합세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뉴욕 증시의 상승은 위험 통화들의 동반 강세를 유도합니다만, 지난 새벽과 같이 예전과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은 증시의 반등이 과도했거나 혹은 위험 통화들의 약세가 과도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과거 경험상 외환 시장의 흐름이 증시 흐름의 선행 지표적인 역할을 주로 해왔다는 점에서 증시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정책을 옹호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지난 1월 FOMC 회의 의사록에서 오는 3월 회의부터 양적 완화의 변화에 대한 고려를 시작하겠다고 언급을 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증시 상승 재료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 전국 상황인데요.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 초반에서 4% 후반으로 급등한 것이 유로 달러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확실한 승자가 없음에 따라서 연립정부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게 되었는데요. 혹독한 재정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도움 역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다시 한번 유럽 재정 위기를 촉발시킬지 여부를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로달러 1.30달러 수준은 지난해 상반기 그리스 사태가 부각되기 직전의 수준이라고 하겠는데요. 지난해 상반기 유로달러는 1.30달러와 1.35달러 사이에서의 박스권을 유지했습니다만 그리스 사태로 1.30달러가 하향 돌파되면서 1.23달러대까지 급락한 바가 있고요. 당시의 유로화 급락과 함께 원화 역시 동반 급락하면서 달러 원이 1185원대까지 상승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서울 외환시장 역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5%를 넘어서는지 여부와 또 유로달러가 1.30달러를 하향 돌파하는지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의 경우는 아직 달러 원이 수출업체들의 내고 영향으로 이탈리아 재료에도 불구하고 장중 고점이 1,089원 90전에 그쳤습니다만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 1,100원 돌파 시도는 지속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80원 후반대 중심 역할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고수들의 작전 타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한국밸류 21 이드코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다시 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어제 아시아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개인들의 매수대로 인해서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우리 증시가 과연 어떻게 마감될지가 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만큼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제도 유럽과 미국은 디커플링화 되면서 따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일단 유럽은 이탈리아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버냉키의 양적 완화 지속 의지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전혀 유럽 증시와는 다행히 크게 작용을 받는 모습은 아니죠. 아무래도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됐고 오히려 실적 전망치 급락 추세가 진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수 반전에는 적게나마 기대를 가져본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다행히 유럽에 비해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970에서 80포인트에 대한 지지 구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제 종가상 200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했지만 종합지수 일봉 차트에서는 5일선을 이탈을 했고요. 이제는 종가상 5일선을 회복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저는 현재로서 대내외 악재가 크게 앞을 가로막는 모습이고 오늘같이 갑자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따라잡는 데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선거와 미국 시케스터 협상 이외에도 일본의 신임 총재의 선출 또 월말과 월 초에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집중되어 있는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밸류에이션적으로는 크게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미국 증시도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970에서 80선까지는 기다리는 매매를 하자라고 좀 했던 것이고 지수가 빠져도 이 부분에서는 60일과 21선에 대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을 노리는 기술적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개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추세 변화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국들의 윤곽이 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장기적으로 지수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해서 섣불리 추격 매수에 임하는 시기는 아니다. 지수 조정을 대비하면서 아래로는 1970에서 80포인트까지 열어두고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자. 이게 이번 장에 대한 저의 생각인데, 미국 시캐스터 문제만 보더라도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타협은 이루어진다라고 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탈리아 정국을 매우 안 좋게 바라보면서도 버냉키 의장 발언의 시장이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거는 악재가 진정이 됐을 때 혹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면 언제라도 시장이 우상향으로 추세를 형성할 수 있는 힘 자체는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시장의 관망세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앞장서서 총대 맬 필요는 없겠죠. 특히 이탈리아 재총선 여부가 결정되려면 아직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새 업종이나 종목을 찾기보다는 좀 관망 위주로 하시면서 보유 종목 리스크 관리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좋은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단기 매수에 치중하다 보면 변동성이 큰 장에서 자칫하면 뇌동매매에 걸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종목별로 비중 관리 잘 하셔서 가치 투자하는 관점이 현 시점에서는 좀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일 지루하고 영향가 없는 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절대 체력 싸움에서 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섣부른 매수, 특히 정치 테마주들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단타 치는 일을 최대한 삼가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엇보다 긴 호흡으로 시장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밸류21 이드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05포인트 어제보다 5포인트 정도 올라온 상태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532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 업종과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건설주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공능력평가 13위 쌍용건설이 끝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대형 건설사주들은 좀 그래도 선방한 반면 중소형주 건설사들 크게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건설주 흐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임영식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는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이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는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 이러한 것들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현재 1% 상승한 24,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국내 건설사들의 경우는 중동 쪽에서 지금 동남아 시장 쪽으로 해외 플랜트라든가 발전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 시장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중국의 도시화 이쪽 정책과 맞물리면서 중국 도시화 수주에 일단은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 위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다만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은 쌍용건설에 대한 그러한 리스크가 전이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벽선건설, 성지건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 좀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봐야죠? 네, 일단은 지난 연말 연초부터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단 차익 했어야 됐던 그런 기회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계속해서 건설주들의 경우에는 유동성 리스크에 일단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 위주로 접근하시고요.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단 보유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렇게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은행들은 충당금 폭탄을 맞게 됐는데요. 주요 4대 은행들이 추가로 적립하는 충당금만 해도 2천억 원대가 이른다고 하죠. 은행주에 대한 흐름 유창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은행주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많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전체 혼조세 연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규모가 한 4천억 정도 되는 규모는 그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오히려 올해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형 저축이라든지 뭐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올해는 좀 좋은 모습 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뭐 여전히 뭐 우리금융이라든지 뭐 신한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점을 경신하려고 하는 모습. 최근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춤하고 있는 거지만 시장이 좋다라면 뭐 금융주, 특히 은행주하고 증권주는 일단은 한도 종목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은행주 지금 조금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이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 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신한지주라든지 우리금융지주, 뭐 하나금융지주, 뭐 기업은행 가까이 다 포함해서 왜 그러냐면은 네. 건설사에 대한 뭐 이런 충당구보다 오히려 은행주의 가장 큰 문제는 가계저축 문제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네. 정부가 어느 정도 해결할 기대감이 있고 또 건설사 관련해서도 뭐 미분양이라든지 혹은 건설사 채무 관련한 것도 정부가 약간은 경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을 더 주목을 하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은행주, 쌍용건설에 대한 악재는 좀 미미하게 작용할 것이다. 더 긍정적인 전망을 내려주셨는데요. 그래서 한화생명에 대한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블록딜 매각 소식에 9% 이상 급락하면서 마감하게 됐는데 오늘 그래도 미미하게나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일단은 뭐 하나생명에 대한 그런 블록딜, 네. 잠재적인 물량 압박 이러한 것들은 뭐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기타 보험 쪽, 증권 쪽, 은행, 망라해서 저금리 상품 기조에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고, 3월 달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탈피하기 위한 장기성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하나생명의 경우 잠재적인 물량 압박이 일단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하나케미칼의 경우에는 오히려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요인은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이 하나생명 지분을 매각한 배경 요인에는 자회사인 뭐 하나건설, 그다음 현재 태양광 사업에 따른 그런 부진, 여러 가지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일단 지분을 매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2분기부터는 완만한 업황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들의 기관들의 수급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의 경우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하나생명의 경우는, 점진적인 주가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한화생명 점진적으로 주가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홈쇼핑주 관련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장에서도 홈쇼핑 관련된 주가가 유독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불황일수록 침체기에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하죠. GS 홈쇼핑 오늘도 흐름이 좋던데 유창 대표님 홈쇼핑 관련주 흐름도 살펴볼게요. 네, 홈쇼핑 관련된 거는 뭐 우리나라 경기가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네. 저가 브랜드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또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쇼핑에 관심이 많이 많다.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요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국 시장이라든지 동남아, 인도 시장에 대한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뭐 GS 홈쇼핑 같은 경우 동남아시아 위주로 진출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매출 성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은 뭐 앞으로도 이러한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CJ 홈쇼핑이라든지 GS 홈쇼핑, 뭐 현대 홈쇼핑 모두 방송 관련된 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 채널권을 갖고 있는 게 또 현대 HCN이에요. 현대 HCN이 요들 방송국 이런 방송사들의 채널권을 배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에 대한 이익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현대 HCN도 상대적으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 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박스권을 그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5,000원대 안착이 되고 만약에 5,500원 돌파가 된다라면 신고가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홈쇼핑주들이 이제 약간 이제 경기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뭐 저가 브랜드라면은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저가 관련된 혹은 생필품이라든지 혹은 대형마트를 요즘에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편의점 관련된 GS 리테일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대신에 이제 대형 뭐 유통마트 같은 뭐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정부 규제도 남아 있고 또 약간 경기가 100% 터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더딜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또 중국에 대한 진출한 백화점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같이 보신다라면은 유통업체들은 전체적으로 뭐 나쁘진 않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안랩이 오늘도 한 6% 가까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안철수 전 교수가 3월 다음 달이면 정치권에 복귀할 것이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네,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 보신다라면은 네. 지금 오늘도 급등세를 좀 띄고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신당을 창당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네. 신당을 창당한다 그래도 뭐 그 부분이 관련 이들 종목군들이 이렇게 올릴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너무 기대 없이 급락에 나왔다가 단기적인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급등세를 띄고 있는 건데 써니전자 같은 경우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5일 연속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강하게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추격 매수라는 게 아니라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량을 빼야 되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영광을 누리기에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뭐 다문 멀티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급등세 보이고 있다가 급락이 나오고 오늘 올라오고 있지만은 일단은 뭐 안철수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라오기에는 시장 자체가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이제 막 진입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어떤 뭐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더 여전히 높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새로운 정치 테마주들은 조금 힘을 쓰긴 힘들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정치 테마주라든지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정치권 테마주 초단기를 노리고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셀트리온 소식인데요. 주식 배당에서 현금 배당 소식이 오늘 장 초반 강세를 띠고 있는데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명식 전문가님, 네. 셀트리온 어떻습니까? 그 주식 배당하고 현금 배당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현금 배당은 뭐 예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당 한 15원을 배당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주식 배당과 합쳐서 주식 배당률이 약 15%대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배당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뭐 수급 측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의 그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한 달 가까이 유입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공매도 물량에 대한 그 스퀴즈 물량이 현재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셀트리온의 경우 현재 그 배당에 대한 그런 호재성 재료보다는 수급 불안 해소가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 주봉 차트상 한 29,000원대, 3만원대가 강력한 저항 라인대인데 이 가격대에서 현재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비중을 약간 줄였다가 29,000원, 3만원 돌파하는 그런 모멘텀이 나타날 때 다시 한번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하반기 유방암 치료제에 대한 그러한 상품 출시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현재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셀트리온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CJ E&M이 7거래일째 오르면서 신고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 관련주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네. 일단은 좋은 모습을 띠고 있는 게 뭐 CJ E&M뿐이 아니라 최근에 전체적으로 그쵸. 게임주가 좋은 게 왜 좋냐면은 이제 다음 주든지 학교들이 다 개학을 하거나 개강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나온다라는 것이 왜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 방학을 했을 때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하거나 쉴 때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방학 직전에 조금 기대감이 있었다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방학할 때 자주 만난 것보다 오히려 학교에서 만나는 경우가 더 자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서로 간에 약간 경쟁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 이런 것이 확산된다라면은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CJ E&M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다함께 차차차라는 게 2달이 경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매출 1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또 하나 이제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도 이제
FFP 관련된 게임 같은 온라인 게임도 여전히 조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 상승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다면 일단 어저께 워낙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1차적으로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 한 달 기간 조정이 나오고 다시 그걸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야지 여기가 고점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CJENN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는 주봉을 본다라면은 한 4만 원대까지 열려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한 4만 원에서 최대 4만 5천 원대까지 매물이 없다는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시장을 앞으로 한 달 정도 지켜본다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 흐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잠시 쉬어가던 자동차 3인방,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오늘 다시금 힘을 내면서 1%대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버넥 회장의 양자 완화 지속 발언도 있었고요. 또 엔저 우려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임영식 전문가님, 이런 수출주에 대한 흐름 현재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참 예측하기 힘든데요. 네.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엔화가 단기간에 한 2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충분히 반영이 됐고, 중요한 것은 엔화 약세에 글로벌 투기 자금이 배팅을 했는데, 한예로 한 2주 전부터 소로스가 차익 실현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대규모 엔화 약세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엔화 약세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경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대차, 기아차 엔화 약세로 인해서 최근에 등락이 편차가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기아차의 흐름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의외로 계속해서 자동차 판매 동향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고, 특히 금일 소식에 의하면 현대차의 경우 연비 과장 논란에 따른 이러한 합의가 금일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리스크가 또 하나 해소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는 환율과 그 다음에 미국 보상 문제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판매 동향에 따른 그러한 업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일단 엔화 리스크는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창희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궁금한데요. 네, 지속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이제 엔화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이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네. 더 이상 나올 카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더 좋은 카드가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100엔대를 못 갔어요. 결국에는. 네. 94엔대에서 지금 멈칫거리고 있고, 오히려 이제 90엔 초반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추가적으로 나오기 힘들다.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엔저가 너무 심하다 보면은 수출업체들이 오히려 수입을 일본도 우리나라 같은 구조예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입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금 손해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형 IT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이 요즘에 다시 좋은 모습을 띄고 있는데, 또 하나가 예전에도 보신다라면 과거에 일본이 앵고가 계속 발생했을 때도 불구하고 높은 기술력으로 인해서 소니라든지 도요타 이런 것 같은 기업들은 계속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네. 최근에 보신다면 우리 IT 관련된 삼성전자, LG전자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여전히 더 이어질 수 있고요. 다만 자동차라든지 다른 관련된 수출업체들은 아직까지 경쟁 관계에 있는데 여기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회사는 많지가 않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업종 대표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자동차를 보신다라면 기아차를 보는 게 아니라 현대차를 보시든가 아니면은 대표적인 현대모비스 같은 1등 업체를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엔화 리스크는 좀 줄어들 것이다. 업종 대표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특징주 분석해 볼 텐데요. 임영식 전문가님, 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그러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그 다음에 금호석유, NHN, 대우조선 등으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최근에 코덱스 레버리지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배경 요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2, 3일 동안 비차익 쪽으로 매물이 나타나고 있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죠. 이러한 요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캐스터 문제가
해소된다라면은 윗방향으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전일 그 낙폭이 컸던 금호석유 쪽으로 그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는데 오히려 그 외국인 쪽에서 물량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 섹터 비중 조절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경우는 장기성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특징적 요소는 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죠. 작년도 수주 잔량을 그 목표치까지 채운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하고, 최근에서도 해양 플랜트 수주가 조선 3사 중에서 독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요인이 외국인 매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봤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기관들은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샀습니까? 네, 기관들은 어저께 보신다면 뭐 LG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제일 많이 샀고요. 네. 코덱스 인버스, 그리고 LG전자, 기아차,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매수를 좀 했는데, 일단은 뭐 기관 투자자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IT 섹터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도 IT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성장성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또 이제 NWC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아직까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신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혹은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뭐 시장을 하락을 점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해치 차원에서 일정 부분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전략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임영식 전문가님, 어떤 말씀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수급이 견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엔터테인먼트를 그 관련주로 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특히 뭐 게임, 음원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쪽을 보자면은 뭐 게임비를 우선시해서 일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음원 관련주에서는 역시 SM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은 코스닥 쪽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이었는데,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전략 준비하셨는지요? 네, 일단 뭐 시장이 지금 일단 약간 혼조세를 띠고 있고요. 뭐 이번 주가 지나면 또 미국의 시캐스트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내일이 지나면 휴일이 좀 들어가고요. 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3월 5일부터 중국 전인대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도 시장이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진핑 시대에 맞춰가지고 결국에는 내수 부양이냐 아니면 개발이냐 쪽으로 포커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전인대 관련된 종목군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전인대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장 출발 상황은 임형식 전문가와 유스타 유창희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별 리포트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화강 충전할 종목으로 일양약품 추천해 주셨고요. 동양증권에서는 G3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단기 관심 종목으로 비아트론과 제로투세븐 추천해 주셨고요. 토러스 투자증권에서는 코스닥의 강세는 지속될 것인가? KTB투자증권에서는 IT 다음은 제약, 바이오에 관심을 갖자라는 리포트 내용 살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일양약품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대표적인 제품인 자양강장제 원디비가 중국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백혈병 치료제인 슈트렉과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롤텍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주가 상승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시장의 기대와는 다른 이탈리아 총선 결과로 유럽 증시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총선 이후 체크포인트인 유로화 환율과 이탈리아 독일 금리 스프레드에 주목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또한 미국의 스캐스터가 발동돼 정책적 불안까지 요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럽과 미국이 정치적 혼란이 나타나고 있어 국내 증시 역시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3월 초 중국의 양해가 도시화를 재차 강조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자 부문의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어서 교보증권입니다. 단기 관심 종목으로 비아트론과 제로투세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먼저 비아트론입니다. 2013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주요 설비 투자는 OLED 고해상도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또한 패널 업체들의 대형 OLED 설비 투자가 예상보다 조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비아트론의 성장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로투세븐입니다. 메일유업 계열의 유아용품 전문업체인 제로투세븐은 이 메일유업 분유 온라인 독점 유통권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지사 실적 역시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실적이 기대된다는 종목입니다. 이어서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55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 강세를 예상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인데요. 유가 증권시장보다 투자 심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코스닥은 시장의 분위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적 지표가 투자 타이밍을 잡는 데 유리합니다. 즉 코스닥 시장에 성장된 대형 기업의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회한 비율에 주목해야 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KTB투자증권 이성웅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우선 최근에 전전이란 전에 그런 유럽 이탈리아의 그러한 그 총선에 대한 유럽에 대한 불안감 계속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버냉키 그 의장의 그러한 좀 발언에 의해서 이러한 유럽에 대한 우려감은 좀 약간의 좀 상충되면서 좀 만회한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봤을 때도 0.43%, 코스닥도 0.73% 상승세를 가고 있는데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도 최근에 IT주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IT랑 제약이랑 바이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IT주들의 상승세가 좀 꺾이게 되면은 제약과 또 바이오주들 이런 업종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바이오나 그리고 제약주도 관심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이 지금 전고점이 한 2% 정도 남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좀 깔아두는 전략, 가대 납북한 종목들을 살펴보는 전략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KTB투자증권 이성웅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 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크스터 협상 등 아직 불안 요인은 남아있지만 미국 쪽에서 서서히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반감 소식이 있더라고요.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죠? 미국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좀 늘리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애플 쪽에서는 지난해 20억 불 정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100억 불 정도 지출하기로 했고요. 또 세브론 같은 경우에도 334억 불 정도를 지출하는 그런 기업이 생깁니다.
시퀘스터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비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시퀘스터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그 미국이 고용이라든가 지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가 기업들의 투자가 상당히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가 좀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시장에 나타나야 될 현상 중에 하나는 지난번 양적 완화하면서 시장에서 풀어줬던 3조 달러가 있었는데요. 그 3조 달러의 절반이 지금 연준에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다시 풀어지는지 요것 또한 또 시장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결국 시퀘스터는 시장에서는 이걸 그냥 우려 정도로 바라보는 거지 이것이 시장을 완전히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시퀘스트 우려보다도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감이 더 크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도파로 분류되는 로카트 여는 총재가 올해까지 양적 완화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던데요. 버네키 의장의 발언에 좀 힘이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로카트 여는 총재가 최소 하반기까지는 자산 매입 지속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향후 전망 위험을 고려하면 적어도 올 한 해는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통화정책이 아직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라든가 우려는 문제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걱정해서 미리 시장이 양적완화 종료하거나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는 총재 로카트 그 여는 총재 입장으로서는 양적완화 지속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경기를 계속 살려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시장이 아직 회복을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저께 벤 버냉키 기장의 상원에서도 증언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역시 양적 완화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아직 실물 경제가 더 살아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역시 양적 완화는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 양적 완화 종료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매우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총선 결과에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정치 개혁을 주장했던 현 몬티 총리 정책에도 결국에는 큰 공감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패배자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총선 최대 패배자, 그럼 네. 마리오 몬티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메르켈 총리가 있죠. 메르켈 총리가 유로존을 규합하면서 계속해서 긴축 재정을 내세웠죠. 그래서 유럽 채무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수정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시장의 현재 관점이고요. 마리오 몬티 총리가 긴축을 통해서 시장을 잘 받쳐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탈리아 국민들이 긴축보다는 양적 완화, 경기 부양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업률도 높고 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지금 마리오 몬티 총리는 상당히 좀 실패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차후 문제가 되는 것은 유로존에 가입되어 있는 이탈리아가 유로존을 탈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것까지는 어렵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저께 절묘하게 일단 베를루스코니가 집권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장에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하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재선거 쪽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2, 3개월 정도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는 그때가 생각해도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탈리아 총선에서 베를루스코니가 되게 되면 시장은 한번 충격이 좀 클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기적인 뉴스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총선 결과로 유럽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장 키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오늘 키포인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외국인의 그 현선물 움직임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은 꾸준히 사고 있는데 선물에서는 계속 사고 팔고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이시스 차로 봐서는 충분히 현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쓰고 있고요. 특히 월봉을 완성하는 마지막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월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오늘과 내일 상당폭 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요한 자리가 2020 이상을 좀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일단 5일선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5일선은 오늘 장중에 시가로 좀 갔다가 지금 밀렸습니다. 이게 2020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2029 얼마 전에 만났던 고점 돌파 여부를 오늘과 내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는 외국인의 현선물 수급을 꼭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 5일선 회복이 관건이다. 2020포인트 돌파하는지 잘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